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봅시다. 왜 유로화가 출범 전으로 이렇게 밀려났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유럽은 먼저 강한 유로를 원하는가? 예? 그 강한 유로를 만들 수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잠깐 요약을 한다면요. 최근에 중심 통화들의 가치가 이렇게 붕괴된 이유는 일본과 유럽은 금리 인상 쉽지 않습니다. 뭐 영국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영국은 미국 따라하게 하니까는 그래도 올리려고 계속 할 겁니다. 예? 영국은 미국 따라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유럽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아요. 미국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거기다가 뭐냐면은 지금 통화 가치가 붕괴되면서 수입액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수입액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다 적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무역 흑자를 가지고 유로존 위기 이후에 무역 흑자를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회복을 시켰던 건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빠르게 무역 적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지금 세계화를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세계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탈세계화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수출이 급증했던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지금 반감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수출 증가가 어렵습니다. 예? 거기다가 통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 나라 국내 그러니까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인플레이로 인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수가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안 좋아.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해야 될 것은 유럽과 일본, 영국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할 경우에요. 유럽과 일본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소위 말해 지진에 비교될 정도로 그런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로화가 통합 이전, 유럽이 통합을 했잖아요. 화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화폐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이때 수준보다 더 떨어진 이유는 뭐냐? 통합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유로화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유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도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요. 인플레가 미국보다 더 심하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지난 6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양적 완화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운영을 할 정도로 소위 이지머니를 가지고 겨우 경제를 그러니까 지탱을 해왔던 나라들이에요. 유럽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금리 인상을 한다? 예? 그 양적 완화로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 이거는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한다는 건 이건 뭐냐?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지머니를 공급한 건데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아파 죽겠어. 그러면 되게 뭘 놉니까? 진통제를 놔주죠.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서 그냥 견뎌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머니에 의존을 해가지고 그동안 지난 10년 넘게 지금 유럽은요. 그렇죠? 자,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은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가 계속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악화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을 할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럽의 통합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의 이점은 무엇이었고, 통합이 가져온 비용, 우리가 모든 현상에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르죠. 예? 어떤 모든 선택은 득과 실이 있다잖아요. 득만 있는 게 아니라요. 득만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세상에요. 예? 없어요.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유럽 통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득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용도 있습니다. 오늘 그 비용의 새로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로존은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정상화. 즉 뭐냐면 유럽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 유럽이 통합되고 난 다음부터 유럽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즉 2007년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일단 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2007년까지는 참 굉장히 통합의 효과가 발휘가 됐습니다. 성장률이 연 2.3%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요,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속도가 계속 됐으면은 지금쯤 작년에는 뭐냐면 한 13.4조 정도까지 유로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는 얼마였느냐? 10.6조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요 1.4%로 뚝 떨어집니다. 1%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마나 찍어냈느냐? 돈을 총 찍어낸 게 얼마 찍어냈냐면요 6조 5천억 원 유로 찍어냈습니다. 6조 5천억 원, 아니 6조 5천억 유로요. 6조 5천 거의 230억 유로를 찍어냈어요. 공급했어요. 6조 유로면요 엄청나게 이게 그거죠. 우리나라 또 1유로가 우리나라 지금 얼마니까 한 지금 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는 한 1350원 한다 하더라도 곱하기 1350원 해보세요. 그럼 경이 넘습니다. 경. 그렇죠? 거의 1경 정도 되네. 1경이 넘네요. 그렇죠? 그런 돈을 찍어냈어요.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리고요. 근데도 성장률을 1.4%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 실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유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유럽 통합의 실패 비용인 거예요. 실패 비용인 거죠. 네? 자, 이 기간 동안에 통화량이 한 6조 7천억 유로가 풀렸어요. 근데 GDP는 한 2조 6천억을 뿐이 못 만들어냈어. 돈이 그러니까 한 4조 유로 정도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산시장으로 다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그러니까는, 예? 경제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진통제를 놔줘가지고, 환자한테 진통제를 놔줘가지고 이 체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일단 진통제는 놔줄 게 아닙니까? 근데 진통제가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돈을 계속 찍어서 공급한 건 이게 바로 뭐냐? 진통제를 놓은 거예요. 진통제를. 예? 그래 가지고도 1.4%뿐 성장률이 그러니까 거의 한 1%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예?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유로존은 기준금리를 3가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니까, 교수님, 유로존이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유로존은 소위 말해 키레이트, 기준금리로 키레이트라고 그러죠. 키. 3가지 씁니다. 나라들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의에 따라서 유럽은 중앙은행이 하나뿐이 없으니까는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금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 기준금리는 뭐냐면 MRO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공급해 줄 때 예? 일종의 거기다가 적용하는 대출 금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는 최근까지 7월 달에 0.5% 올릴 때까지 0%로. 그래서 제로금리 하는 사람은 이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기준금리는 뭐가 있냐면요. 자, 은행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치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이제 예치하는 그 돈에 대해서 적용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금리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0.5%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5%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100만 유로를 예치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0.5%를 빼고 0.5%를 얼마죠? 100만에 0.5면 5천 유로는 제하고 99만 5천 유로만 돌려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치하지 않게. 중앙은행가 예치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치하지 말고 시중에다가 그 돈을 풀어라 하는 차원 속에서 이걸 처음에는 마이너스 0.1%로 운영하다가요. 2019년에는 마이너스 0.5%까지 내렸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7월 달에 0.5%를 다 한결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건 0%가 됐죠. 0%가 된 거고요. 세 번째 기준금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행들한테 빌려줄 때 하루짜리로 빌려주는 거 있죠. 우리가 콜금리 같은 거요. 콜금리 같은 경우. 그것은 0.25%로 운영했었어요. 0.25%로요. 그거에다가 0.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0.75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금리를 쓰는데 제로금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는 사람은 두 번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했을 때 자, 유로존에 앞에 본 거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간 건데 이거 봐보세요. 이건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2021년도에 달러 기준으로 유로존 19개 국가들의 GDP가 얼마였냐면요. 14조 5천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14조 5천억 달러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08년도가 14조 한 2천억 정도 했으니까 그때를 겨우 넘긴 거예요. 지난해. 그 전까지는 2008년도 수준을 회복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3년이 진행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앞에 유로화가 출범했었던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달러 기준으로도 연평균 7.1%가 성장을 했어요. 유로화로도 성장을 했었고 앞에 그림을 보였었죠.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에서도 실질 성장률이 연 2.4% 올라갔다 했잖아요. 유로화 기준으로도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도 7.1% 성장을 했어요.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유럽이 통합의 효과를 봤었던 때입니다. 통합의 효과를. 단일 통화를 도입한 것으로 인한 통합의 이득이 바로 이때 발휘됐던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통합의 효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통합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뭔가 이게 후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셔야 돼. 예? 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달러로는 그러니까 거의 정체했고 유로화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었던 건 왜 그렇겠습니까요? 환율이란 얘기죠. 환율이요. 그 환율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가 그나마 유로화 기준으로 조금 올라갔던 이유는 뭐야? 바로 뭐냐? 수출입니다. 수출. 자, 이거 봐보세요. 유럽에 1999년부터 최근까지 유럽의 수출액 추이예요.
수출액 추이입니다.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금융위기 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봐보세요. 앞에 기간 동안에는 연 1년에 한 1,700억 달러씩 수출액이 증가했던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 440억 달러로 한 4분의 1 수준으로 쭉 떨어져요. 수출액 증가가요. 네? 수출액 증가가요. 그런데 요 앞에 기간이 유로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였었어요. 강세. 문제는 뒤에 기간은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가 띄었을 때. 왜? 돈을 엄청 공급했으니까. 예?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별로 4분의 1뿐이 증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 약세로 그러니까는 그나마 수출액이 좀 떨어졌어도, 수출액 증가가 떨어졌어도 그거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장을 한 거야.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 빨간 선으로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1유로당 1.6달러까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1유로당 1.6달러 정도까지요. 지금은 0.99달러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 0.99유로가, 예? 1달러당, 거꾸로. 이 그린 색깔이 금융위기 이후에 쭉 떨어진 겁니다.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출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적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는. 자, 이거를 머릿속에다 좀 남겨두세요. 자, 봐보세요. 환율을, 유로화 가치를,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그만큼 뭐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1배럴의 석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다가 소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의 이게 소비 지출액입니다. 유로 기준으로요. 소비 지출액이 금융위기 전에는 빨간 선으로 쫙 이렇게 증가해 가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잖아요. 예? 쭉 떨어지잖아. 이 떨어진 정도가요. 원래 추세선으로 갔더라면 그것보다 한 30%가 지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한 4,500억 유로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진 거냐? 환율을,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은 좀 증가했는데, 예? 증가했는데, 내수가 박살난 거죠. 내수가 박살난 거야. 예? 2020년 이후에는 최근까지도 보게 되면은 회복이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 지출액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풀타임 일자리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하고 지금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풀타임 일자리는 변화가 없잖아요. 예? 잃어버린 13년이죠. 잃어버린 일자리가. 유로존 경제를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유로화가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와 있어, 지금. 근데도 그러면 수출이 잘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근데 무역 적자로 돌아섰어. 무역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은 무역 흑자를 만들었었어요. 그거 가지고 성장을 했던 거야. 근데 무역 적자, 그것도 큰 폭으로 이렇게. 예? 지난해 말부터 올해 그냥 이게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건 되게 우리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환율을 올리게 되면 수출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적으로요. 예? 유럽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는 무역 흑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교과서적인 우리가 이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증가하고 그래서 무역 흑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수준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오히려 무역 적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수출은 별로 안 늘고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유로화의 이런 약세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요.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요. 유로화 약세가. 예? 자, 독일 정도만이 유로존에 19개 국가가 있는데 독일 정도만이 무역 흑자를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무역 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독일도요. 흑자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예? 이 정도입니다. 자, 유로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생산자 물가, 기업들이 소비하는. 예? 이게 어느 정도예요? 36%. 36%. 유로존의 식량 인플레이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겁니다. 예?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2008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21년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08년 수준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유로 19개 국가의 평균이 108%로 한 8% 정도만 더 지난 13년 동안에 8% 정도만 증가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뒤에 비해서 얼마나 유럽 경제가 활력이 떨어졌는가. 팬데믹 이전 수준. 올해 2분기까지요. 지금 3분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는. 예? 그렇죠? 9월달까지니까 3분기는요. 2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독일은 아직도 2019년 말 수준을 회복이 안 됐어요.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다는 독일조차도 팬데믹 이전 2019년 말 수준을 회복을 안 됐습니다. 99.9잖아요. 유럽 경제가 이렇게 지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냥 턱걸이 100.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그냥 턱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0.2니까요. 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영국도 거의 턱걸이 100.7. 예? 즉 경제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이유를 이제 해볼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금융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정부가 돈을 엄청 썼잖아요. 예? 이 빨간색 수치가 뭐냐면은 GDP 대비 정부의 채무 비율입니다. 채무 비율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96%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96%까지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요? 정부도 그러니까 이거 빚을 상환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적어도 이자는요. 이자 부담이 저희가 봐보세요. 2000년경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요. GDP 대비 정부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거의 한 4% 가까웠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1.46%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그냥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으니까는 부채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부채 절대액은 예? 금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자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로화가 처음 도입됐을 무렵에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걸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겁니다. 지금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 나라들은. 예? 근데 그게 1.5%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높여보세요.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빚은 그러니까 거의 GDP 대비 100% 근처까지 와 있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액이 급증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이라도 금리 못 올려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8월 10일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목이 EU
to end scrutiny of Greek economy after 12 years of turmoil. 그리스가 그러니까 그 유로존 위기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래서 IMF를 포함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구제금융을 받고 그랬잖아요.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요. 예? 그런데 1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관찰 국가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유럽연합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예? 예산을 그러니까는 아껴서 쓰라.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12년 만에 그 이제 그러니까는 이 유럽연합의 이 감시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걸 선언한 게 올해 8월 10일이었었어요. 8월 10일이었었어요. 이런 기사가 떴어.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의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요. 200% 가깝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지난 12년 동안에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감시, 이 감시에서 면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자 지급액이 쭉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그리스가 파산 직전에 갔을 때 2012년이었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그러니까는 이 정부 채권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자 부담액이 한때는 7.7%까지 올라갔었어요. GDP 대비요. 이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 한 나라의 GDP의 7.7%를 정부에 그러니까는 정부 빚 채무의 이자로만 갚아야 된다. 이거 갚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없는데 7.7%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없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그 대신 뭐냐면 이런데 허리띠 졸라매고 하라서 예산을 그러니까는 감시받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제 그러니까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2.46%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아까 봤듯이 국가 채무 비율은 200% 육박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자를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이 0.8 내지 0.9%에 불과해요. 근데도 난리 피고 앉아있는 거야. 예? 예? 난리 피고 앉아있는 거야. 대한민국은요, 제일 그러니까 재정이 건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2%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보다 더 높은데도, 그리스는 우리보다 이자 지급액이 GDP 대비로 비교하더라도 3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도 면제받은 거예요. 자, 또 하나 기사가 뭐냐면은, 이탈리아가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기자본들의 관심의 대상을 받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한 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지만 국가 채무가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그리스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는 이탈리아하고 싱가폴 이 정도 됩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런데 이탈리아가 150% 넘은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이게 한 2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갔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게 하나 기사 하나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최근이죠. Hedge fund build biggest bet against Italian debt since 2008. 2008년 이후에 이탈리아의 채무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 베팅. 헤지펀드가. 이런 기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는데, 매일경제에서 8월 26일자로 재정 파탄 우려에 헤지펀드가 이탈리아 국채 무더기 공매도. 지금 뭐냐면 이 헤지펀드가 390억 유로. 390억 유로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여기다가 1350억만 곱하더라도, 예? 그렇죠? 수백조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 390억 유로를 이탈리아 국채를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친 거예요. 공매도요. 주식 공매도랑 비슷한 겁니다. 채권 공매도도요. 그러니까요. 예?
떨어지는 거에다 베팅한 거예요.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올라갈 거에다 베팅을 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탈리아는 지금 그러니까 드라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퇴하고 지금 다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우파 연합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파 연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감세라든가, 예? 그다음에 돈 풀기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탈리아가 그러니까는 이 국가 채무가 급등할 거라. 이러면 여기다가 베팅을 한 거야. 베팅했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다음의 경제 규모잖아요. G7 하나 들어간 나라잖아, 이탈리아가요. 근데 이탈리아가 국가 정부 채무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자 지급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3.63%예요. 이게 2019년 말 팬데믹 직전부터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3.3에서 3.6이라는 얘기는 그리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는 3%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이탈리아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그 이탈리아가 어쩌다가 이렇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때리는 거야. 공매도. 이 채권의 수익률하고 금리하고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채권을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올라가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어쨌든 지난 한 2년 이상 동안에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탈리아가 경제 성장률은, 예? 소위 말해서 명목 GDP,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죠. 물가까지 고려한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요. 이게 1%도 안 돼. 성장은 거의 멈췄는데 돈은 자꾸만 더 쓰려고 한다? 감세를 한다? 그러면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는 이탈리아가 이 정부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탈리아 채권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고요. 연준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고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2020년 2020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요 지금 막대 그래프들이 뭐냐면요. 독일 정부 채권 만기 10년짜리 대비해서 금리 차이들이에요. 수익률 차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수익률 차이인데 여기 되게 네 나라를 지금 그랬는데 네 나라가 뭐냐면 되게 우리가 집시 국가들, 재정이 소위 말해서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 하늘색과 같은 파란색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인 경우고 짙은 파란색은 그리스입니다. 두 나라가 다 국가 채무가 높은 나라인데 둘 다 지금 이제 거대한 나라인데 독일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는요. 이게 격차가 이렇게 유럽 경제가 안정됐을 때는 이 격차가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과거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요. 예? 세계 경제가 금융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이게 격차 다시 벌어진다고요. 예? 독일 이 소위 말해서 위험하다 이거죠. 이 격차가 벌어지는 나라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유럽이 지금 봐보세요. 명목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화폐 가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다면 쌀을 한 가마를 생산했어요. 한 가마인데 한 가마에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20만 원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첫 해는 그게 20만 원만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쌀 가격이 10% 올라가지고 22만 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쌀 생산량은 똑같이 한 가마를 했어. 그러면 화폐 가치로는 22만 원으로 한 10%가 오르는 거잖아, 소득이요. 근데 그러니까 물가가 한 10% 올랐다면 다른 물가도 이건 그러니까 소득은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로 표현한 성장률이 명목인데 명목으로 지난 그러니까 한 2-3년 동안에 유로존이 2.9%가 올랐어요. 연평균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4.4%로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1.9%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가 급증을 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이지머니를 가지고 했는데도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통합의 효과가 뭡니까요? 통합을 함으로써 그리스가 그러니까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 유로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리스의 통화가 기축통화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유로존의 회원국가가 되면서 그리스가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유로화를 쓰잖아요. 근데 그 유로화는 기축통화였었잖아요. 기축통화의 효과를 덕을 턱턱이 본 거야. 예? 금융위기 전에는. 그게 바로 금융위기 전에 봤었던 통합의 효과인 거예요. 예? 우리가 기축통화만이 이지머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이지머니 역할을. 기축통화들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릴 수가 있고 돈을 중앙은행이 막 찍어가지고 우리 양적 하나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은 막 양적 하나 막 하잖아요. 돈 찍어내고요.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요. 예? 그게 이지머니였잖아요. 예?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유럽은 뭡니까요? 그 기축통화의 장점을 경쟁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공급하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방어를 한 거야. 방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장률이 푹 떨어진 거야. 성장률이 근데. 예? 이지머니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오히려 성장률이 팍 떨어진 거예요.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거야. 예? 절반이 뭐야? 한 4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 유로존의 실질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요? 기축통화가 축복이 아니라 기축통화가 뭔가 이게 그러니까는 기축통화가 뭔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박살이 났어. 그거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는 경제 체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비유하자면은 중병에 걸린 환자가 된 거예요, 유럽 경제가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치료를 하지 않고, 뭐였냐? 진통제를 계속 놓은 거야. 진통제를 계속 놓은 거야. 그게 바로 이지머니를 막 공급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유로존이 좀비화가 된 거야. 좀비화가. 예? 즉, 이자가 제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을 못 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유로존이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어? 좀비가 되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날 통화 가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좀비 경제에 대한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핵심은요. 이게 가려져 있던 거야.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게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야. 자, 유로존의 경제를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평균 3.7%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1.4%로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이렇게 저질이 된 거예요. 저질이. 왜? 좀비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평균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좀비가 막 그렇게 있으면. 그렇죠? 일본이 겪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유럽에 있어서 유로화라는 건 뭐냐? 그건 이지머니입니다. 기축통화. 즉,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로 통화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로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 유로화는 뭐예요? 중심통화, 소위 말해 기축통화죠. 그렇죠? 기축통화만이 이지머니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지머니의 특권은 뭡니까요?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프린트해낼 수 있고, 이런 힘이요. 이게 이지머니의 진짜 힘이죠. 예? 근데 그거를 한 결과, 그거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도입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 전에는 굉장히 혜택을 본 거야. 예,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혜택을 본 거야.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위기 수습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 특권을 남용을 한 거야. 남용을요. 그러니까 이지머니에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게 유로존의 좀비화입니다. 좀비화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유럽이 통합되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통합되기 전에는 빨간색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10년짜리, 만기 10년짜리 정부 채권의 수익률, 금리란 말이에요, 일종이에요. 이게 독일을 기준으로, 독일을 0으로 놨을 때 이 차이거든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90년대 초에는 거의 18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쫙 붙어버리잖아요. 독일의 금리하고요. 왜 그렇습니까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은행들 돈들이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막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들이 들어온 거야. 왜 그렇습니까요? 똑같은 돈을 사용하니까, 똑같은 유로화를 사용하니까는 환율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환율의 변화로 인한 생긴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은행이 그리스 은행에다가 유로화로 빌려주고 유로화로 회수를 해가는 거니까, 예? 환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막 돈이 들어오니까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 나라에서는요. 그 떨어진 금리를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어떻게 돈이 그 값싼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요? 이들이 엄청 성장을 한 거죠. 그 성장을 한 게 금융위기 전에 누적 성장률을 봐보세요. 아일랜드, 이게 소위 집시 국가들이잖아요. G, 그리스, I, 이탈리아, P, 포르투갈, S, 스페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가 두 번 들어갔죠.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일랜드는 57%나 성장을 했고, 금융위기 전에. 그리스도 37% 두 번째. 스페인도 33%. 최소한 1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중심국가로부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로부터 돈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영국도 그러니까 유럽에 그랬었으니까는, 예? 돈들이 막 들어온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혜택을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화 동맹으로 인한 혜택, 기축통화가 됨으로써 그리스가 갑자기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야.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야. 예? 아일랜드랑 이탈리아도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야. 그 전에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었잖아, 이들 나라들이요. 이게 기축통화 국가의 블레싱,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들 나라들이 그 이지머니를 써가지고, 이지머니를 그러니까 막 써가지고, 주택에다가 투기를 하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었다가 뻥 터졌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소위 말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줄 알고서는. 그러니까 남용을 한 거 아닙니까? 남용을.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 굉장히 값싼 금리로 그러니까 막 모기지 금리를 떨어지면서 이게 막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졌듯이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금융위기가 딱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중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막 비만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수술을 해야 돼 지금 그 중병에 걸려서 몸이 막 아파 죽겠는 거야. 그럼 이건 일시적으로 진통제는 놔둘 수 있지만은 계속 진통제를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두 번째는 체력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커녕 어떻게 했습니까요? 금리를 바닥까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내리고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뭡니까? 진통제를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마약 같은 이런 진통제를 거기다 의존을 하고 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 12, 3년 동안에. 그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유럽 밖의 국가들한테 수출을 좀 이제 많이 좀 늘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아주 값싼 돈을 썼으니까는 90년대 일본 기업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제 대출받아 써도 금융 비용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체질 개선,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없어져 버리죠.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된 거예요. 좀비 기업들이. 유로존 자체가 평균적으로 전체가 좀비가 된 거죠.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입니다. 옆에 벨기에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헝가리까지 있고 독일, 그리스, 헝가리까지 있고 오른쪽에는 이탈리아부터 해서 영국까지 쫙 있잖아요. 보시다 보면 석탄, 석유, 가스, 전체 평균 얼마나 러시아에다 에너지를 의존하는가 정도를 소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뭔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빨간 박스로 안 한 나라들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는 석탄을 그러니까는 78%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키프로스도 그러니까 118%는 석탄을 의존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스를 한 46%나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최근에 가스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여기 공급 중단하면서 핀란드는 68%, 체코는 86%, 헝가리도 111% 가스를 그러니까요. 이게 올겨울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가 41%, 라트비아는 100%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리투아니아도 50%, 네덜란드도 36%, 폴란드 46%, 슬로바키아 88%, 터키도 34%. 터키는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 안 하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유의 33%를 의존하고 있고, 석유도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많잖아요. 네덜란드는 98%를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석유에. 이게 작년도 저겁니다. 그리스도 91%, 핀란드는 164%나 석유를 가까운 옆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하다가,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해가지고 하니까는, 유럽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유럽이 이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지금 올릴 수가 있겠어요? 유럽의 유로화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유로존 경제가 좀비화가 돼버렸어요. 좀비. 그게 바로 뭐예요? 기축통화, 중심통화의 저주인 겁니다. 그걸 남용을 한 거지. 달러가 그러니까 막 프린트하고 그 제로금리까지 해가지고 막 공급을 해. 그걸 남용하는 거잖아요. 남용하는 거잖아. 우리는 망할 염려 없어. 외환위기 안 일어나. 막 남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축통화하게 되면 이점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기업들이, 경제 주체들이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마약에 의존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또 찾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비유하자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이걸 완전히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면 끊고 재활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경제도요. 돈을 그냥 계속해서 십몇 년 동안에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공급해주고, 예?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망한다고 난리 났고, 외국인 자본이 다 철수하고 그랬을 게 아닙니까? 근데 이들 나라들은 중심 통화라는 그 특권 때문에 그거 믿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100년, 1000년, 계속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만사엔 득과 실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에 블레싱, 축복도 있지만은 거기에 저주도 있다. 예? 우리가 진통제를 맞을 때는 그때는 참 좋잖아요. 통증이 가라지니까는. 근데 그거 믿고서는 그냥, 예? 그거 믿고서는 나 안 아파 이렇게 하고 살거나, 예? 이게 그러니까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유로화의 폭락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달러라는 건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 지금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쭉 봤지만은 올릴 수 있겠어요? 저는 금리 올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금리 올리기 쉽지 않아요.